자, 건축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제물, 건축 허가 절차라든가 그 다음에 시군구 이런 것, 행정구역 이런 것들의 조사 이런 것들은 준비해서 이렇게 카페에다가 제출해 놓으면 되겠어요. 아마 지난 시간에 건축법을 지난 시간에 했던 데 이어서 좀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라든가 정의, 특히 이제 정의 같은 경우도 지난 시간에 다 얘기를 했는데 도로의 대지라든가 도로, 거실, 주요 구조부 이런 것들은 이해를 좀 이해를 다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계법에 대한 부분도 같이 수업 시간에 살펴보는 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층 건축물 이것도 용어의 정의에서 아마 했는데 3층 이상이거나 120층 이상인 건축물은 이제 고층 건축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초고층 같은 경우는 이제 50층 이상이거나 어떤 200m 이상이면 초고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종류,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 요건 이제 건축 행위에 있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건축 행위는 이제 건축이 있고, 대수선이 있고, 용도 변경이 있고, 그죠? 용도 변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시설을 이제 어떻게 건축 행위할 때에 인허가에 또는 신고해야 되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을 파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의 종류에 1번부터 24번까지 있죠. 그래서 요거 글쎄 이제 여기 좀 여력이 되면 여러분들은 좀 암기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제1종 근생, 2종 근생, 문화집회.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좀 암기를 하면 도움이 되겠죠. 거기까지 아마 지난 시간에 다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적용 예외도 있다 이런 얘기도 아마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에 대해서도, 건축위원회도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지방 건축위원회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중앙 건축위원회도 있죠. 그죠? 오늘은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이제 인허가에 필요한 사항들을 심의를 받고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다 지난 시간에 리모델링 관련된 것도 얘기를 했고요. 자, 오늘은 건축물의 건축에서 건축관리 입지와 규모 사전 결정 이것도 했는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도 일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과제물로 나갔기 때문에 아마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허가 대상이 있고 신고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신고만 하는 경우도 아마 지난 시간에 건축법에 따라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허가와 신고사항 다시 한번 보면 건축주가
11조 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이거 변경이네요. 신고 사항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요걸 보도록 하죠. 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국토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이랬죠. 그래서 이 사항들이 지난 시간에 봤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바닥 면적 합계가 85 이하 이내에 증축, 개축, 재축 또는 3층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 개축, 재축하려는 부분이 10분의 1, 연면적이 10분의 1로 한정하는 경우는 이제 신고만 하면 된다. 나머지도 이렇게 있습니다. 3층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 이런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해서 그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이 건축물인 경우 그렇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서 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 국토가 이제 있으면은 4개로 쪼갤 수 있다 이런 얘기 있죠.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해서 이제 국계법에 나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런 경우는 이제 신고하면 된다. 이제 지난 시간에 쭉 얘기를 했고요. 변경사항 아까 잠깐 보다가 말았는데 마찬가지. 그다음에 기타 부분들은 뭐 이렇게 매도하거나 수수료 이런 게 이제 발생이 된다는 거 쭉 하고, 소유자 확인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건축 허가 제한. 그다음에 오늘 이제 이어서 해야 될 게 이제 용도 변경이죠. 그죠? 용도 변경. 우리가 이제 건축 행위에 있어서 용도 변경이 있는데 말 그대로 쓰는 그 시를 건축물의 그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변경하려고 하는 용도의 건축 기준에 맞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인데 숙박시설을 예를 들어서 뭐 고시원으로 바꾼다든가 다른 용도의 어떤 걸로 바꿀 때는 이 바꾸고자 하는 이 용도에 맞게끔, 그 기준에 맞게끔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 제22조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자는 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요 사람들한테 허가권자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된다. 허가 대상은 시설군, 아까 시설군이 있었잖아요. 그죠? 시설군.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죠? 거기 보시면 되겠고, 그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 그러니까 위에서 아까 그 순서대로 외우면 돼요. 순서대로 1번부터 28번까지 있었나요? 이제 여기 보면 29번 어디 있나요? 이게 아까 지나갔는데 앞전에 있었죠. (28번까지) 있죠. 그죠?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 위 상위군으로 바꿀 때 그렇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군의 용도를 변경할 때는 건축법 제19조 용도 변경 요 상황에 따라서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허가 대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위군으로 용도 변경할 때 그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신고는 이제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용도 변경을 할 경우에는 이제 신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아까 28개죠. 시설군이 있는데, 시설군에서 하위에서 상위로 갈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상위에서 하위로 갈 때는 신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신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시설군에서 용도 변경을 할 경우, 같은 시설군에서 용도 변경을 할 경우에는 기재 변경만 하면 되겠어요. 기재 변경. 그리고 이제 각 시설군에 대한 건축물의 세부 내용들은 또 지정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건축물의 종류가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뒤에 또 나오니까 그거에 따라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항에 의해서 허가 신고 대상인 경우에 용도 변경하는 부분이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사용 승인에 관해서 제22조 준용하고, 다만 해가지고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은 경우는 그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에 바닥 면적이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 변경으로 설계하는 그런 경우는 제 23조를 준용한다. 그렇습니다. 23조는 여기 이제 뒤에 또 나오지만 여기 들어가면 22조를 준용한다. 22조는 이렇게 있어요. 이제 건축을 다 짓고 나서 사용 승인을 받을 때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요구에 따르고 23조 그때 가서 또 22조 가서 또 살펴보는데, 23조 보면 건축물의 설계에서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마찬가지로 바닥 면적에 이런 경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85 이런 이제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연면적의 200제곱 미만, 층수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선 이런 용도 변경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23조에 따라서 준용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1항, 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관해서는 제3조 뭐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각자 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면 되겠고, 또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에 관해서 뭐 3조 이런 적용들이 제외, 그 다음에 4조 우리가 앞에서 봤던 완화, 그 다음에 5조죠. 그 다음에 6조 특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녹색 건축물의 조성지원법 제15조, 또 녹색 건축물의 조성의 활성화에 따른 내용도 해당이 되겠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허가권자가 녹색 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조건을 완화한다 해서 건축법 56조의 용적률을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100분의 115 이하로 이렇게 완화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 높이도 100분의 115 이하로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용적률, 아직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안 배웠지만 뒤에 또 나올 건데, 용적률하고는 이 높이하고 관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용적률 자체가 높이를 제한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때 가서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복수 용도의 인정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두 가지 이상의 용도 변경을 이제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되는데, 아까 그 얘기를 했지만은 같은 시설군에서 용도 변경을 한 경우에는 기재 변경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시 또는 군 계획시설 및 그 도시 또는 군 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사람들한테, 허가권자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수 구청장은 해당 가설 건축물의 건축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음 요거에 예외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 나머지는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착공 신고, 건축을 이제 허가를 받아서 착공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착공 신고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공사를 착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 11조, 14조, 20조 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신고를 받음으로써, 신고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아까 여기 건축 신고에서 그 다음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허가를 받고, 그래서 건축물을 이제 공사를 착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건축 계획을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착공 신고를 해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만해가지고 예외 규정을 이렇게 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권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신고 수리 여부하고 처리 연장 여부, 이런 것들은 이제 신고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이 공사가 착공이 돼서 완성이 됐으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냥 뭐 완성이 됐다고 해서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고 사용 승인을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이제 건축 설계했던 도면상의 내용하고 실제로 이제 완공이 된 건축물의 상태를 확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11조 14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서 건축물을 이제 지은 경우는 완성이 된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받아라 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은 이제 물론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서 또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일단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고, 건축가 지방 그 자치단체의 건축가에서는 이제 검사를 나가서 이제 합격 여부를 허가권자는 이제 검사를 나가가지고 사용 승인을 이제 내주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내주지 않는 그런 게 이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 승인은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서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 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하고, 감리 완료 보고서, 공사 완료 도서, 그다음 서류, 도서가 적합하게 이제 작성이 됐는지 또 확인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을 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다음 카카오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래서 허가권자가 사용 승인서를 이제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교부가 안 됐으니까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아니면은 임시 사용 승인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 이제 일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이제 완성이 되면 정식 이제 사용 승인이 보완을 하라는 얘기죠. 임시 사용 승인은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 승인 준공 검사 등록 신청 이거를 해서 등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장 건축물인 경우에는 이런 법률에 따라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각각의 이제 법률에 따라서 사용 전 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에 대한 거, 전기, 그 다음에 승강기, 도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제대로 준공이 완성이 됐는지 확인한다는 얘기죠. 각 요 법률에 따라서. 그래서 요 부서에 가서 이제 그 확인을 사용 전에 검사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항, 6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 23조 건축물의 설계,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되어 있고, 제 11조 1항에 따라서 14조 1항에 따라서 건축 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은 주택법 66조 1항 2항에 따라서 다른 리모델링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등을 설계하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리고 이거 이제 건축법하고 이 건축법하고 이 주택법하고 같이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주택법. 그래서 이 주택법에 이제 뭐 주택법도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은 필요할 때만 조금 들여다보고, 지난 시간에 전반적인 내용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주택법에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필요하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의 제66조 1항을 좀 볼까요? 주택법의 제66조 1항에 보면 리모델링 허가에 대한 부분들이 주택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항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 사업을 할 경우에는 별도로 리모델링 관련된 심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 개축, 재축인 경우, 200제곱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 층수가 3층 미만인 대수선, 그 다음에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경우, 뭐 특수성이나 용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안전 및 기능,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항, 도서 설계 작성 설계자가 자는 설계가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 후 설계 도서에 서명 날인해야 된다. 그리고 4항, 표준 설계 도서 또는 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하는 설계 도서에 따라서 하는 경우는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 설계가 되어 있고, 건축 시공으로 가면, 건축 시공자는, 제 15조 2항, 아까 이제 15조 2항이 계약에 따라서 있죠. 건축주와 그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따른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한테 인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 시공자는 건축물의 공사 현장에 설계 도수를 이렇게 갖추어 비치해 둬야 되고, 시공자는 설계 도서가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주와 공사 감리자의 동의를 받아서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된다. 그 다음에 시공자는 공사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25조 5항에 따라 공사 감리자로부터 상세 시공 도서를 작성하도록 요청을 받으면 상세 시공 도서를 작성해서 공사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서 공사를 해야 된다. 또 허가나 용도 변경이 필요한 건축물에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지판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건축공사를 하는데 지나가면 이렇게 표지판이 이렇게 세워져 있죠. 그래서 공사 개요 해가지고 누가 공사하고 공사 제목은 뭐고 공사명이라든가 범위, 그 다음에 언제까지 이런 기간들이 좀 나왔고, 어디에서 허가권 했는지, 관계부서 이런 것들이 이제 쓰여져 있는 그런 표지판을 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6항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1항에 의해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과 안전관리를 위해서 같은 법 제2조 25항에 따라서 건설 기술인 1명을 현장 관리인, 여기 이제 2016년에 새로 생긴 거죠.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특히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현장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현장 관리인은 국토부령으로 전하는 바에 따라 업무 수행을 하고,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공사 현장을 떠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7항, 그 다음에 제25조 건축물의 공사 감리가 있습니다. 공사 감리는 설계, 시공, 감리를 이렇게 둘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공사 감리 부분이 되고, 1항에 보면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 그 다음에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해서 감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41조 1항에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된다. 다만 해가지고 예외 규정이 좀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요 예외 규정은 이제 1, 2 해서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의한 그런 이제 신기술 적용하는 건축물 또는 여기에 따른 역량이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그다음에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한 건축물, 이런 것들은 이제 예외를 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지정을 서허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가 공사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게끔 예외를 둔다, 이런 얘기고, 이제 건설기술진흥법은 여기 또 여러분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쭉 해당 법령이 또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인지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확장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보도록 하고, 일단 건축법을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항에 보면 주택법 15조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자, 건설기술진흥법 39조 2항에 따라 건설사업 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공사 감리는 1항부터 9항까지, 또 11항부터 14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리고 11항, 12항, 14항까지 쭉 감리에 관련된 14항 같은 경우 감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례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25조 2 건축 관계자 등에 의한 업무 제한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한번 쭉 보시면 되겠어요. 뭐 크게 뭐 예를 들면 2항 같은 경우 이렇게 뭐 최초의 위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 정지를 6개월 한다. 2년 이내에 동일한 현장에서 위반 행위가 다시 반복되면 다시 이 업무 정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을 또 업무 정지를 한다. 이렇게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업무 제한을 이렇게 또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허용 오차, 여기서 말하는 허용 오차는 이제 건축법에서 말하는 허용 오차가 되겠습니다. 건축법에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생기는 허용 오차다,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대지 측량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오차, 이걸 허용 오차라고 하고, 그 범위를 정해져 놨습니다. 뒤에 가면 그 허용 오차 범위가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시행령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시행령 좀 나와 있나요? 시행령 찾아야 되나? 여기서 구체적으로 시행령들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 찾아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 혹시 그 건축 기사나 실내 건축 기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부분은 좀 암기를 해야 되겠죠. 뭐 다 암기할 수는 없지만 시험 볼 당시만이라도 암기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암기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눈에 안 띄는데 좀 나중에 눈에 띄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7조 현장 조사 검사 및 업무 확인 대행이 있고, 그 다음에 28조 공사 현장 유해 방지, 그 다음에 29조 공영 건축물에 대한 특례. 자, 여기 좀 볼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11조, 14, 19, 22, 83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하거나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 소재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된다. 공영 건축물인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좀 특례를 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서 건축물의 소재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11, 14, 19, 20, 8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협의를 하면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건축물에는 제22조의 1항부터 3항까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 또 마찬가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의 여유 공간에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구분 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 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2조 1항 1호의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구분 지상권 설정의 대상, 범위, 기간 등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적합해야 된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분 지상권이라는 용어는 좀 생소할 텐데, 일단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 평면상에 이렇게 도로가 있고 이 땅이 이렇게 있겠죠. 대지의 정의는 알죠. 대지 그러면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다, 토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요거 이제 요 대지에 이렇게 요 대지에 집을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지었을 경우 이제 요게 이제 대지의 소유자가 요 도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아까 그 도면에 요 도로가 있고 이제 경계선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 이제 갑소유의 땅인데, 갑소유의 땅이 있는데 이 갑이 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 윗부분 이제 뭐 건물을 지었지만 갑이 땅 위에 자기 땅에 자기 건물을 지었지만은 이 윗부분만 팔 수도 있는 거죠. 을에게 매매를 했다. 그러면 땅 주인은 갑이고 건물 윗부분의 건물 주인은 뭐 지하 층까지 하여튼 건물 전체를 을한테 팔았다 그러면 건물 주인은 을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을은 요 땅은 자기 땅이 아니지만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상권. 그래서 이제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이제 매매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지상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상권인데 이제 구분 지상권이니까 뭐 을 말고 이제 다른 제3자가 또 있는 거죠. 이렇게 제3자. 그런 경우는 이제 구분해서 이 지상권은 이제 구분해서 말 그대로 구분한다는 얘기야. 이제 다 제3자가 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제3자, 4자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건축 통계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 행정 전산화 넘어가고 허가 제32조 허가 업무 등 전산 처리. 요즘은 이제 전산 처리가 다 되어져 있어서 인터넷상에서 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3조, 34조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제3장 넘어가는데 3장은 얼마 안 되니까 좀 간단히 이제 건축물이 완성이 되면 사용승인까지 받았잖아요. 사용승인 허가 전차는 승인 우리가 이제 과제물로 했으니까 나중에 또 나올 건데 이미 여러분들은 아마 숙지를 하고 있을 텐데 사용 승인이 되면 이제 건물을 족보를 올려야 되겠죠. 건물의 족보 그걸
예, 건축물 대장에 이렇게 올린다는 얘기죠.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에 기록을 이제 하는 거죠. 기록. 그래서 이 건축물이 언제 얼마나 규모의 어떤 용도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만드는 게 이제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의 유지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군 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및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부리용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 내력에 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아까 얘기한 뜻이 이제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한다. 사용을 내준 경우 요거 아까 인허가이드에 써있죠. 보면 사용 승인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사용 승인을 이제 내주게 되고 각 협력부서에서 이렇게 협의 검사를 이제 뭐 전기는 전기부서 그래서 이제 사용 승인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검사를 받고 사용 승인이 떨어진 그 사용 승인서를 이제 내준 경우 건축물 대장을 유지 관리해야 되고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물 이제 건축허가에 대해서 11조에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이렇게 쭉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건축물 외에 건축물의 공사를 끝난 후 기재를 요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대통령을 제안하는 경우 이런데 경우는 이제 정비를 해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기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항 여기에 작성된 마찬가지로 건축물 대장의 작성 보관 정비를 위해서 해야 된다 요청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항 마찬가지 그 밖에 필요하다고 되는 사항 그 다음에 등기 촉탁 이 등기를 이제 건축물이 생겼으면 이 건축물에 대해서 족보가 생기는 거죠. 건축물 대장에. 그러면 이 건축물을 이제 등기를 하는 거죠. 등기. 그럼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우리가 이제 집이나 뭐 이런 부동산을 거래를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등기를 확인하잖아요. 등기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상에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는데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건축물 처음 생기면 등기 촉탁을 해서 그 내용을 건축물의 내용을 기록을 한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멸실됐거나 또는 뭐 해체됐거나 이런 경우도 등기 촉탁을 해서 없앤 경우는 없애졌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3장이 되는데 여기가 건축물 시행령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 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건축의 행위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신축은 말 그대로 대지에 새로 짓는 거고 그죠?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증축은 이미 이제 대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그 위에 또 한번 이렇게 건물을 올리는 거죠. 이런 경우 증축. 근데 꼭 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이렇게 다시 짓는 경우도 증축이 돼요. 개축, 여기서 증축 여기 보면 건축물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경우 이렇게 돼 있고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는 내력벽, 기둥, 보호, 지붕틀
여기 중 셋 이상에 포함하는 경우를 이제 건드릴 때는 개축. 근데 이제 같은 규모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뭐 요 내부에 해당되는 기둥이나 본압 이런 것들 해선했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튀어나오면 안 되겠죠. 요건 이제 증축이 되니까. 그래서 튀어나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죠? 튀어나오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경우, 이 안에서만 같은 규모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축은 이제 멸실, 뭐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해로 멸실된 경우. 이건 개축은 인위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뜯고 해체. 사람이 인위적으로 일부러 해체하고 같은 범위 내에서 같은 종전과 같은 범위 내에서 이제 축조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재축은 이제 재해 또는 천재지변에서 멸실되는 경우. 그래서 멸실되는 경우에 다시 이제 축조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동수, 층수, 높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이 있죠. 이전도 하나의 건축 행위로 봐요. 그래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내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있고, 그렇죠? 갑, 을, 병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이렇게 졌어요. 졌는데 도로가 이제 좀 나중에 커져가지고 굉장히 8차선 도로가 이렇게 또는 12차선 뭐 이렇게 도로가 생겨서 상당히 이제 차들이 다니는 소리가 시끄럽게 된다 했죠. 그런 경우는 이제 이동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요거 이제 이전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요 갑이 을 땅을 샀어요. 을 땅을 사가지고 요 이전을 여기로 떼야 돼요. 여기로. 같은 대지가 아니고 우리가 이 앞에서 우리가 대지는 1필지를 1대지로 본다. 이렇게 대지의 정의가 앞에 있었죠. 1필지, 2필지, 3필지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같은 대지가 아닌 다른 대지로 이렇게 이전을 했다. 이렇게 옮겼다. 이전이 아니죠. 옮겼다 하면 요건 뭐예요? 이전이 아니고 뭐예요? 신축이 되는 거죠. 신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밖에 뭐 건축 시행령에 구체적인 내수 재료, 내화 구조, 방화 구조 용어들이 나오는데 거기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해 두시기 바라고,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부속 건축물, 그 다음에 구성 용도 이런 용어들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발코니, 이건 그 과제물 나갔죠. 발코니하고 베란다의 차이점, 과제물 확인해서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초고층 건축물, 요 앞에서도 나왔는데 이제 50층, 또 높이 메타로는 200m. 준초고층은 이제 고층 건축물 중에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거, 이것도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옥이라는 것은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요거에 따른다. 여기 이제 들어가서 보면 한옥에 대한 정의를 또 해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옥은 전통 가옥이니까 건축 자산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서 건축 문화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하고, 건축 자산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쭉 하고 여기 있죠. 여기 좀 밑줄을 쳐놓으면 되겠죠. 한옥이라 해가지고 주요 구조가 기둥, 보, 한식 지붕틀로 된 목구조, 목구조로 된 거,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 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 건축물을 우리가 한옥이다 이렇게 정의한다 이런 얘기죠. 주요 구조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있는데 이것도 한번 나중에 또 나오면 살펴보도록 하고, 관심 있는 사람은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앞에서. 그래서 요것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뭐 다중이용 시설물 이런 곳에 집합 명령을 이제 해서 금지 명령을 해서 모이지 말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다중 이용 건축물이 어떤 거냐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건축법상에서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서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여객, 운수 중에서는 여기에 의료, 종합병원, 숙박시설의 관광 숙박시설, 그 다음에 16층 이상의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준다중 건축물이라는 준다중 이용 건축물이라는 게 있고, 여기는 이제 1,000제곱미터 이상, 아까는 5,000이었죠. 그래서 이제 문화집회, 종교 규모가 좀 작은 거죠. 쭉 해서 장례시설까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특수구조 건축물. 이제 특수구조 건축물은 이제 별도로 건축 심의를 이렇게 받게끔 돼 있죠. 건축 심의를. 안전에 대한 건축 구조 심의.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건축물. 이런 건축물 우리가 이제 건축 구조에서, 일반 건축 구조에서 배웠듯이 이런 이제 캔틀리버형, 외팔보형, 한쪽은 지지가 돼 있죠. 여기는 지지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구조로 된 보, 차양 등이 중심선부터 3m 이상 돌출된 경우, 이제 3m 이상 돌출된 경우에는 특수구조물로 본다. 어떤 요 돌출된 외팔보 또는 캔틀리버의 요 하중이, 요러한 위에서 있는 요 하중에 의해서 이렇게 처지겠죠. 처지거나 붕괴될 수 있으니까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특수구조물로 본다. 그 다음에 이제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중심선, 여기서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20m 이상인 경우, 기둥이 이렇게 있다, 이게. 이렇게 기둥들이. 그러면 기둥의 중심선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여기가 중심선이. 그럼 이 기둥과 기둥의 중심선이 20m 이상인 경우는 마찬가지 특수 건축물로, 특수 구조 건축물로 보고 건축 구조 심의를 별도로 득해야 된다. 그 밖에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에 의한 건축,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이것도 마찬가지 특수구조 건축물이 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대지의 범위,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1대지로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행령에 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교 대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필지가 일단 1대지로 하는 게 이제 기본인데, 이제 1필지가 아니고 2필지,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도 있다.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항상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쭉 해가지고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해서 이런 경우 뭐 굉장히 케이스가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본은 아까 얘기했듯이 1필지가 1대지인데 하나 이상의 대지, 하나 이상의 필지가 대지로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게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의 범위, 이것도 종종 좀 많이 나오죠.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된다. 그래서 요거 좀 이제 기사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번 읽고 이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한옥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붕틀, 손을 댔을 때, 그 다음에 방화벽, 방화구획, 주계단, 피난계단.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은 또 뒤에 나와요. 어떤 것들인지.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우리가 이제 주택에서도, 이제 종류가 다가구 주택, 공간, 다세대 주택,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뒤에서 나오니까 그때 살펴보고, 그때의 가구 간의 경계벽, 이런 것들이 이제 손을 댔을 때는 대수선에 해당이 되고, 마감에 대한 외장,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 및 증설, 해체, 벽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의 수선한 경우 손 댔을 때는 대수선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형적 조건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너비 해가지고, 이제 뭐 도로가 늘 이렇게 뻥뻥 뚫려 있는 게 도로가 있으면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막다른 골목이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그죠? 막다른 골목.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는, 이런, 제재를 받는다. 여기에 따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3m 이상이 된다. 일단 먼저 좀 보도록 할까요?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 군, 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에 의해서 차량 통행을 위해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의 너비는 그래도 3m 이상이 돼야 된다. 막다른 골목인 경우 10m 미만의 막다른 골목인 경우는 2m 이상. 그 다음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막다른 도로의 길이는 10m 미만일 때는 2m 이상, 10m에서 35m에서 3m, 35m 이상일 경우는 6m, 그 다음에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4m. 도로 너비가 이렇게 건축법에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만족이 안 되면 대지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집을 지을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실내건축 재료에서 실내건축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의 재료, 실내에 설치한 난간, 창호, 출입문의 재료, 이런 재료들을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용도의 종류,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한번 다시 보면 이런 거 여기 있죠. 건축물의 용도의 종류, 단독주택, 공동주택부터 쭉 이렇게 28개 있죠. 28개. 그 다음에 중앙건축위원회, 아까 이제 건축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건축위원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방건축위원회는 지난주에 한번 우리가 봤고요. 중앙건축위원회는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국토부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이제 중앙건축위원회다. 지방건축위원회는 지자체에 두는 건축위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표준설계도서 인정에 관한 사항, 이런 일을 한다는 얘기죠. 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여기 있는 것처럼 70명 내외로 위원을 구성하고 있다.
해임, 뭐, 일종 운영, 지방건축위원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거죠. 넘어가도록 합니다. 전문위원회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적용이 완화라든가 이런 것도 지난 시간에 봤는데, 이건 시행령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존 건축물의 특례도 앞에서 살펴봤고, 특수 건축물의 구조의 안전 및 특례 사항이겠죠. 이것도 아까 봤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시행령에서는 이렇게 시행령을 두고 있다 보시면 되고, VUC 건축물의 특례,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물 되어 있고, 제2장 건축물의 건축 해가지고 건축 허가, 요건 우리가 앞에서 건축법에서 허가 등에 대한 신청, 그 다음에 신청만 하면 허가 받은 걸로 하는 거, 건축물의 신청에 대한 부분들은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고, 시행령이니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하라, 뭐 예치금 뭐 이런 것도 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 안전 영향평가를 이렇게 받게끔 되어 있는데, 초고층 건축물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은 건축물 안전평가를 받는데, 초고층 건축물 연면적이 이러한 10만 제곱미터 이상, 16층 이상 이런 경우, 그 다음에 2항, 3항에서 쭉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를 또 이렇게 받게끔 되어져 있다.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은 정의를 아까 했었지만 얼마예요? 50층이고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 200m 이상. 그 다음에 건축 신고만 해서 건축 허가를 받은 걸로 한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서 봤는데, 시행령에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고, 이거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건축 신고 대상이 되는 부분, 기사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신고 허가 변경, 마찬가지 이거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좀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용도 변경이라고 했죠. 용도 변경. 오늘 이제 했던 내용인데, 건축 시행령에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 건축법에는 시설군만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 시설군 이제 나왔었는데, 이제 자동차 관련 시설군은 이제 자동차 관련 시설이 되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그 건축물의 내용들. 요걸 좀 이제 암기를 같이 해야 되겠죠. 그죠?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등 시설군은 이제 운수, 여기 산업등 시설군 간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떤 거? 운수, 창고, 공장, 위험물, 그 다음에 자연수나 묘지, 장례까지 이런 내용이 산업등 시설군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전기통신 시설군에는 방송통신, 발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문화집회 시설, 종교, 위락, 관광, 영업 시설군에는 판매, 운동, 숙박, 제2근생, 다중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요걸 이제 종종 기사 시험에 나오니까 암기를 좀 해야 되겠죠. 필요할 경우. 그 다음에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는 의료, 그 다음에 교육연구, 노유자, 수련, 야행자 이것도 있고, 근생, 제1종, 2종. 2종에서 그 다중시설은 이제 제외된다. 왜냐면 다중시설은 아까 일로 들어갔죠. 영업시설군에 다중시설. 그 다음에 주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군사. 그 밖의 시설군, 동식물에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좀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아까 밑에서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갈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위군으로 용도 변경을 할 때는 신고하고, 그 다음에 같은 군에서 용도 변경이 될 때는 어때요? 기재 변경을 한다.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 가설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의 법인데, 이런 철근 콘크리트나 철근 구조를 하면 안 되겠죠. 가설 건축물인데. 그 다음에 3년 이하 될 거, 기타 사항들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설 건축물에 대한 사항들 살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존치 기간의 연장. 가설 건축물은 이제, 필요한, 아까 얘기했듯이 3년 이상이 되면 안 된다 했죠. 그런 거가 있는데, 존치 기간을 조금 더 늘리고 싶다 그러면 만료 기간 30일 전에, 알려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 연장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연장, 건축물의 사용 승인, 우리 이제 건축 착공 신고를 하고 공사를 해서 완성이 되면 이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쓴다 이렇게 됐는데, 그 사용 승인 받을 때의 그 내용들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련 법에 의해서 검사를 받아서 사용 승인을 받는다. 그 다음에 임시 사용 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완성이 다 됐는데 조금 뭔가 미비한 경우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쓸 수는 있는데 그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설계 도서의 작성, 그다음에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이런 건축물들은 이제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해서 대상 건축물을 이제 남겨야 된다. 그 다음에 감리에 대한 부분, 아까 조금 전에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행령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허가권자가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좀 보시고, 업무 제한, 아까 건축법에 나와 있는 거에 대한 그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조사 및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에서 이게 대행할 수 있는 항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공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 아까도 나왔듯이 시행령에 조금 더 그 내용이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 처리, 그 다음에 이용에 대한 전산 자료의 이용에 대한 지도, 감독의 대상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 관리, 그래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도로도 했었죠. 대지도로. 좀 여기까지 마저 볼까요? 대지에 대한 얘기. 대지에 조경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녹지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이걸 아니하는 경우, 조경이 필요한데 조치를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녹지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5,000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 그 다음에 요 법률에 의한 공장, 이렇게 쭉 축사, 가설 건축물 이런 것들은 이제 조경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공개공지 나오죠. 공개공지 확보. 이것도 이제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됩니다. 공개공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공공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공공으로 제공되는 대지를 말한다. 그래서
그래서 법 43조 1항에 좀 보죠. 법 43조 1항. 여기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 상업, 준공업, 특별시설 여기에 해당되는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번 쭉 나오는데, 문화집회시설, 종교, 판매에 따른 농수산 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운수시설, 업무, 숙박, 바닥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면적이 100분의 10, 요 숫자를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어요.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죠. 뭐 8% 하는 데도 있고 5% 할 수도 있고 10%, 대부분 이제 10% 이하니까 10% 하는 거죠. 그래서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죠. 100분의 10 이하 네, 된다. 쭉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선. 자, 건축선 볼까요? 건축선. 여기 건축을 할 수 있는 선이 있는데, 제 46조 1항에 따라, 제 46조 1항이 뭐냐? 건축법에 건축선을 지정해가지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선, 요걸 이제 건축선이라고 하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담안해가지고 예외규정이 돼 있고, 그래서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 그러니까 이제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모퉁이에 이렇게 있는 거죠. 모퉁이에 있는 도로, 대지, 요 대지. 근데 여기 이제 8m 미만, 여기도 마찬가지 8m 미만 도로 폭이, 그런 경우는 대지의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 접한 도로 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 경계선에 따라서 다음 요표에 따른 다른 각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의 선을 연결한, 그러니까 이렇게 자른다는 얘기죠. 이렇게 요 도로에 이만큼 후퇴하고 요 도로에 이만큼 후퇴해서 이렇게 자른다는 얘기죠. 이건 건축할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이게 자동차가 안 보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 표에 보면 도로의 교차각이 90도 미만인 경우, 근데 뭐 대지 형태가 여러 가지가 되겠죠. 요점 직각으로 이렇게 90도일 수도 있고, 그죠? 또 이 도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로가 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도로가 나면 90도가 아니고 이렇게 둔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경우, 여기 대지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지. 그러면 여기 이제 모퉁이가 여기가 되는 거죠. 모퉁이. 그래서 90도 이상 120도 미만인 경우, 해당 도로 너비가 해당되는 도로가 여기가 되겠죠. 여기는 여기가 되겠죠. 해당 도로가 6에서 8m 미만인 경우는 너비, 여기. 그 다음에 4에서 6m 미만인 경우 여기. 이렇게 이제 해당 도로의 너비를 두라. 그래서 후퇴해서 그걸 선을 연결해서 건축선으로 해라 이거죠.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는 이제 여기 있죠. 그러니까 아까 좀 다시 보면 도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여기가 이제 90도인 경우는 요 도로는 90도 이상이죠. 90도 이상인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가 6m 도로다. 여기가 뭐 8m 도로다.
그러면 90도 이상이고 90도니까 이상도 포함이 되니까 90도 더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여기 이 도로가 6m인 경우 여기 있죠. 교차되는 도로의 넓이 6m 이상 8m 미만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해당 도로의 너비가 6m 이상 8m 미만이니까 여기는 이제 4m 이렇게 되어 있는 4m. 4m. 근데 여기는 8m잖아요. 그 다음에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가 8m 미만이고 8m 이상이니까 여기를 4m로 할까요? 4m로 하면 여기에 4m 이상 6m 미만이니까 여기 4에 되니까 여기는 3m를 뛰라는 얘기죠. 3m. 그래서 요렇게 건축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그림 짱. 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요것도 좀 나중에 이제 그 건축 면적 정의가 또 나올 텐데 대지 면적 구할 때 이제 이런 거 요게 이제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따져서 이제 그 면적을 구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5장 요거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오늘 총칙하고 광역도시 계획, 도시 기본계획, 군 기본계획 또는 도시 관리계획, 군 관리계획은 아마 지난 시간 개념적인 얘기는 지난 시간에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개념적인 얘기한 것을 오늘 오늘 조금 이제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내용을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